가방 줄게요.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폭우가 쏟아지는 로펌 정문 앞, 맨발의 아이가 뛰어와 내민 낡은 가방을 본 순간 MJ 로펌 대표 변호사 민준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엄마가 여기로 오면 아빠를 만날 수 있댔어요. 꼬마의 눈을 본 순간 민준은 빗속 아스팔트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죠. 그 순간 아이가 내민 가방 속 물건을 본 민준의 이성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법을 휘두르던 남자가 아이가 울먹이며 뱉은 그 이름에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누군가의 거대한 음모에 의해 7년 동안 도둑맞은 남편과 아빠라는 자리, 그리고 그 뒤에는 민준이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믿고 존경해왔던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와 기적이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기적과 행운을 전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50층 높이의 통유리 건물이 오만한 기세로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외벽에 박힌 금빛 글자 MJ 로펌. 승률 98%라는 성역을 지키는 그곳 꼭대기층에 차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정작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어요. 초점 없는 시선은 마치 텅 빈 유리구슬 같았습니다. 7년 전 아내를 잃은 그날 이후 민준의 시계는 멈춰버렸던 것이죠.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것은 매일 밤 우울증 약으로 겨우 버티는 유령 같은 사뿐이었습니다. 민준이 서랍을 열어 약 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물도 없이 알약 2알을 입안으로 툭 던져 넣었습니다. 꿀꺽. 메마른 목구멍을 긁으며 넘어가는 약의 촉감이 유독 비릿하게 느껴졌죠. 7년째 반복되는 아침의 의식이었습니다. 출근하고 소장을 검토하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다시 약을 삼키고 집으로 돌아가 빈 천장을 바라보다 잠드는 무미건조한 굴레였어요. 책상 위 액자 속 아내는 여전히 벚꽃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초승달처럼 부드럽게 휘어지는 그 미소였죠. 민주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은 채 그 사진을 응시했어요. 속이 텅 빈 허수아비가 고급 정장을 입고 서 있는 것만 같은 괴이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진주 사모님 7주기입니다.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도 민주는 시선을 옮기지 않았어요. 알아. 혼자 갈 거야. 감정이 완전히 거세된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비서가 물러가자 집무실에는 다시 차가운 정막만이 내려앉았죠. 하지만 민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폭우와 함께 찾아올 운명의 발소리를 말이에요. 저녁 7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유리 건물을 진동시켰고 굵은 빗줄기가 50층 창문을 채찍처럼 후려쳤어요. 로비로 내려온 민준을 경호원 4명이 철벽처럼 에워쌌습니다. 일제히 펼쳐진 검은 우산 아래로 민준이 무거운 걸음을 옮겼을 때였죠. 그때였습니다. 경호원들의 다리 사이로 작고 초라한 그림자 하나가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7살쯤 되었을까요? 아이는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어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아이의 발등은 보랗게 질려 있었고 찢어진 무릎에서는 선홍색 피가 빗물에 씻겨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아이의 품에는 낡아빠진 갈색 가죽 가방 하나가 필사적으로 안겨 있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손이 민준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어요. 아저씨, 제발 엄마 좀 살려주세요. 폭우 소리를 뚫고 나온 목소리는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여기로 오면 된다고 했어요. 경호원들이 아이를 거칠게 떼어내려 하자 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이 아이가 안고 있는 가방에 꽂혔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이 가방은 분명 7년 전 결혼 첫 해 생일에 그가 아내에게 직접 골라 주문 제작 후 선물했던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가방이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들고 다닌 탓에 시간이 지났어도 닳아버린 가죽 모서리와 손때 묻은 손잡이가 7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민준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무릎이 팍 꺾였습니다. 빗물이 수투 어깨를 적시고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우산을 씌워주는 경호원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그는 아이의 젖은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걷어올렸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눈꼬리. 7년 동안 사진 속에서만 보았던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이 가졌던 그 눈이었습니다. 빗속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그 눈망울이 죽었다던 아내의 것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어요. 너희 엄마 이름이 뭐야? 갈라진 목소리가 비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죠. 윤진주요. 아저씨, 우리 엄마 아세요? 민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폭우가 쏟아지는 아스팔트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7년 전 추모공원 비석에 새겼던 이름, 매년 국화를 바치며 오열했던 그 이름이 아이의 입술 끝에서 살아 돌아왔던 겁니다. 아이는 가방을 민준 앞에 간절하게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이 가방 줄게요. 제발이요. 엄마가 피를 토했어요. 엄마가 이틀째 눈도 못 뜨고 있어요. 흐흑. 민준의 손이 가방 지퍼로 향했어요. 두 번의 헛손질 끝에 지퍼가 열렸고 그 안에서 은빛 만년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내의 변호사 시험 합격 날 그가 직접 이름을 새겨 선물했던 것이었죠. 윤진주. 빗물에 젖어 희미했지만 각인된 그 이름은 선명한 칼날이 되어 민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아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그의 뺨을 타고 쉴 새 없이 흘러내렸죠. 어디야? 엄마는 어디에 있어? 아이가 가방 안쪽 아파서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주소를 가리켰습니다. 7년 전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필체가 분명했죠. 엄마가 적어줬어요. 여기 가면 아빠가 도와줄 거라고. 근데 집에는 절대 오지 말고. 여기에 아빠랑 있으라고. 아빠. 그 한마디에 민준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며 태어난 그의 핏줄이었습니다. 민준이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죠. 내가 직접 운전한다. 아무도 따라오지 마. 검은 세단이 빗줄기를 찢으며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닦아냈지만 민준의 시야는 이미 분노와 회한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차가 향하는 곳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7년 동안 비석 앞에 꽃을 놓았던 남자가 이제 살아있는 진실을 향해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폭우를 뚫고 질주했습니다. 빗줄기가 앞 유리를 채찍처럼 후려쳤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지다 사라졌어요. 민준의 심장이 핸들 뒤에서 터질 듯 뛰었습니다.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7년 동안 비석 앞에 꽃을 놓았어요.
7년 동안 그 이름을 단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옆에 앉은 하늘이가 작은 손을 뻗어 민준의 팔을 꼭 쥐었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어요. 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아는 눈이었습니다. 민준이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이었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폭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 멈춰섰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지자 사방은 잉크를 뿌린 듯 캄캄해졌죠. 빗소리만이 고막을 찢을 듯 사방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민준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재개발 구역이었어요. 철거 예정이라는 빨간 딱지가 건물마다 낙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2개 중 하나꼴로 죽어 있었고 그나마 켜진 것도 깜빡이며 유령 같은 빛을 흘렸죠. 온전한 빛이 허락되지 않는 마치 버려진 폐허와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이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빗속을 그렇게 오래 달려온 아이의 손이니 당연한 것이었죠. 그 작은 손이 익숙한 길을 따라 민준을 이끌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고인 무릉덩이를 가로질러 좁은 골목 깊숙이 파고들었죠. 녹슨 철문이 나타나자 하늘이가 2 손으로 힘껏 밀었습니다. 삐익! 날카로운 쇳소리가 정막을 찢으며 문이 열렸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습니다. 민준이 앞장서며 핸드폰 불빛을 켰죠. 빛이 닿은 벽면은 검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훑으면 끈적하게 묻어날 것처럼 두텁게 자란 그것들이 벽면 전체를 잠식하고 있었어요. 천장 구석에서는 더러운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문 앞에 조그만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7년 동안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곰팡이와 습한 비린내에 민준이 손등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아내는 이 지독한 냄새를 7년 동안 숨쉬며 살았던 것이에요. 이 칙칙한 어둠 속에 갇혀 그 긴 세월을 버텼던 것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쪽 구석에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있었습니다. 발끝부터 눈에 들어왔어요. 발이 보였습니다. 뼈가 고스란히 드러난 발이었어요. 복숭아뼈 위로 피부만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종아리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 전 자신의 아내는 이런 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날 면사포를 쓰고 걸어오던 그 여자는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방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였습니다. 한쪽 구석에 얇은 담요를 덮고 누군가 누워 있었죠. 발끝부터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뼈마디가 고스란히 드러난 발이었어요. 복숭아뼈 위로 종이장 같은 피부만 간신히 덮여 있었습니다. 7년 전 자신의 아내는 이런 몸이 아니었어요. 면사포를 쓰고 우아하게 걸어오던 그 여자는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홀린 듯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힘없이 바닥에 쓸린 머리카락 너머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민준의 발이 얼어붙고 말았죠. 7년 전의 이목구비는 분명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는 날카롭게 솟아 있었고 눈두덩은 푹 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입가에 검붉게 마른 핏자국이 민준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피를 토한 흔적이었죠. 닦고 또 닦아도 겹겹이 쌓인 그 핏자국이 소희의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야, 진주야, 내가 왔어.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바람이 새는 듯한 처절한 신음이었어요. 그때 진주에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틀 만에 눈을 뜬 거였어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아주 힘겹게 열렸죠. 그 눈이 민준을 향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포였어요. 그리움도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진주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찬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순수한 공포였죠. 진주가 기침을 쏟아내며 벌떡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울컥 검붉은 것이 손등 위로 번졌어요.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하늘이를 등 뒤로 숨기려 팔을 뻗었습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몸으로 아이를 지키려 하는 그 처절한 몸짓이었죠. 가요. 당장 여기서 나가요. 진주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려 하자 진주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살려달라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죽은 듯이 떠나달라는 절규였죠. 가요, 지금 당장. 당신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조 총장이 알면 우리 하늘이까지. 조 총장. 그 세 글자가 민준의 고막을 뚫고 뇌리에 박혔습니다. 조영환. 민준이 평생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던 스승이자 진주와 민준의 결혼식 주례를 서준 은인이었죠. 그 이름이 왜 7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입에서 두려움과 함께 터져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민준의 뇌는 그 사실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음이 일었죠. 조 총장님이. 그분이 왜? 그때 하늘이가 진주의 등 뒤에서 살며시 나타났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눈 떴다. 흐흑. 아이가 기침하는 엄마의 등을 동그랗게 문질렀어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엄마가 피를 토할 때마다 7살짜리 아이가 해왔을 그 가슴 아픈 손길이었죠. 하늘이 손은 약손 엄마가 기침할 때마다 해온 손놀림이었어요. 7살짜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침하면 등을 이렇게 문질러줘야 한다는 것을. 민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지하방 장판 위로 그가 무너져 내렸어요. 민준이 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던 그 손, 법정 복도를 함께 걷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핏줄만 남은 나뭇가지처럼 메말라 있었죠. 마디마디 굵게 부어오른 손가락이 7년의 지옥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이마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에 닿았어요. 7년간 참아왔던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여기서 이러는 줄도 모르고. 꿈에서만 봤던 진주의 손이 잡혔습니다. 한때 이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한때 이 손을 잡고 법정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 손이 서류를 넘기고 펜을 쥐고 밥을 짓고 자신의 셔츠를 개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손은 핏줄만 남은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관절마다 뼈가 드러나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굵게 부어 있었습니다. 추운 곳에서 오래 살아온 손이었어요. 밥을 굶은 날이 더 많았던 손이었습니다. 이 손 한 짝이 7년의 지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뼈만 남은 손으로 민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엄마. 하늘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 아저씨 너무 슬퍼 보여. 진주가 눈물을 닦았어요.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손으로 닦아도 나왔어요. 진주가 하늘이를 끌어당겨 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귀에 대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 하늘아, 저분이. 진주가 떨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분이 하늘이 아빠야. 방 안의 정막을 빗소리가 메웠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맑은 눈이 민준을 봤어요. 이마를 바닥에 댄 채 어깨가 흔들리는 남자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더니 조심조심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민준의 곁에 쪼그려 앉았어요. 손이 뻗어왔습니다. 민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차가운 아이의 손가락이 민준의 뺨에 닿았어요. 눈물이 흐르는 뺨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눈물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아저씨가 정말 하늘이 아빠예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봤어요. 민준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아빠는 지구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 엄마가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하늘이가 아는 지구에서 제일 강한 남자, 승률 98%의 냉철한 변호사가 지금 7살 아이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한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어요. 손이 재킷 안주머니를 더듬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가장 믿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비서는 한 번에 받았습니다. 민준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여기로 당장 와줘. 그리고 병원 기록이 안 남는 곳 하나 당장 연락해도 절대 비밀이야.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전화를 끊었습니다. 진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은 안 돼요. 기록이 남으면. 민준이 진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뼈만 남은 손을 꼭 쥐었어요. 걱정 마,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반드시 너와 하늘이를 지켜줄게.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진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솜니불보다도 가벼워진 아내를 품에 안고 그는 지하방을 나섰습니다. 빗속에서 가로등이 다시 깜빡였죠. 하지만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조 총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실이 그가 평생 믿어온 세계를 어떻게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인지를 말이죠. 그가 평생 아버지라 믿었던 남자의 진짜 얼굴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비공개 VIP 병동이었습니다. 백색의 형광등이 병실 안을 서늘하게 비추고 있었죠. 어떤 기록도 남지 않는 이곳은 민준이 만약을 대비해 마련해둔 은신처였어요. 링거 바늘이 진주의 앙상한 팔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깨끗한 침대였지만 진주는 눈을 감지 못했죠. 창문을 향해 고개를 고정한 채 혹시 발소리가 들리지는 않는지, 누군가 따라온 건 아닌지. 7년 동안 몸속에 뼛속까지 박힌 두려움이었어요. 깨끗한 병실이라고 해서 쉽게 풀릴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하늘이가 민준의 재킷을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아빠를 찾아온 그 고단함이 아이의 젖은 속눈썹에 묻어 있었죠. 낯선 곳인데도 아이는 미동조차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주는 홀쭉하게 꺼진 아이의 볼을 한참이나 들여다봤어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야 할 7살 아이의 얼굴이 굶주림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에 민준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볼이 너무 홀쭉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 볼은 이렇게 꺼져 있으면 안 됐어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야 할 그 볼이 꺼져 있었습니다. 밥을 굶은 날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볼 하나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민준이 손을 뻗었다가 걷었습니다. 깨울까 봐였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민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진주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렇게 밤을 넘겼습니다. 새벽 3시쯤 진주가 기침을 2번 했어요. 민준이 등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건드렸다가
더 놀랄까 봐였어요. 그렇게 손을 허공에 올렸다 내리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을 무렵 진주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이 열리고 민준과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민준이 진주의 메마른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다 들을게. 진주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어요. 링거액이 한 방울씩 조용히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메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전의 그날이 진주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7년 전이었어요. 진주도 민준과 같은 변호사였습니다. 진주의 사무실 우편함에 익명의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죠. 안에는 USB 하나와 딱 한 줄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주는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판도라의 상자인 줄도 모르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 가득 쏟아진 리스트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검사장, 정치인, 재벌들의 이름 뒤로 수억, 수십억의 뇌물 액수가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검은 돈의 줄기는 단 한 사람에게로 모이고 있었죠. 조용한 파일을 클라우드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쾅,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그 앞에 조 총장이 서 있었어요. 단 1초의 눈맞춤.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진주는 무언가를 받고 조 총장은 그녀가 그것을 봤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진주야, 그거 봤니?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평생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사람, 진주 역시 7년간 스승으로 섬겼던 바로 그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은 진주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가득했어요. 진주 너도 알잖니? 요즘 반대편에서 날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것. 그거 다 조작된 거야. 이 아버지 믿지? 그거 이리 주렴. 며칠 뒤였습니다. 진주가 만삭의 배를 한 채 중요한 의뢰인 건 때문에 출장을 마치고 해안도로를 달리던 밤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백미러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뱀처럼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추월하려는 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차가 진주의 차로 바싹 붙었습니다. 그러더니 진주의 차량에 붙어 거칠게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의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차를 더 빠르게 질주했습니다. 더 빠르게 질주하며 코너를 벗어가려는 그 순간 뒤에서 검은 차가 들이받았어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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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었어요. 진주의 차가 2번, 3번. 핸들이 돌아갔어요. 가드레일이 긁혔습니다. 차가 벼랑 끝에 걸터져 있었어요. 아슬아슬했어요. 그러더니 검은 차는 할 일을 마친 듯 빠르게 차를 추월해서 사라졌어요. 잠시 정신을 잃었던 진주가 눈을 뜬 그 순간 눈앞에 절벽이 보였어요. 재빠르게 안전벨트를 끊고 차 문을 겨우 열었습니다. 본능이었죠. 아이를 지키겠다는 엄마의 본능. 그리고 가방 하나만 겨우 챙긴 채 옆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허공으로 솟구쳤어요. 멀리서 수면을 때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진주는 가방 하나만을 아는 채 산비탈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차가 다시 되돌아올지도 몰랐습니다.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어요. 이대로 앞으로 가면 나는 분명히 죽는다. 여기로 가야 해. 아기를 지켜야 해. 돌부리에 긁히고 나무뿌리에 부딪히며 진주는 굴러떨어졌습니다. 손바닥과 무릎은 이미 피범벅이 되었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신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맨발로 닿는 흙바닥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어요. 굴러떨어지며 긁혔던 다리는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진주는 절뚝거리며 어딘지도 모르는 조용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고 때문인지 번개 같은 진통이 진주의 허리를 끊어놓을 듯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진주의 머리 위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흐르는 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진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비명을 이 악물고 참았어요. 입술에 피가 새어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 진주의 눈에 들어온 건 비닐하우스였습니다. 저기로 가야 해. 진주는 갑작스러운 진통을 참아내며 겨우 기어가듯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안에서 갑작스러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진통이 줄어들 쯤 진주의 눈이 잠깐 감겼어요. 의식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안 돼, 아가를 지켜야 해. 진주는 모든 힘을 끌어내 버텨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진통이 시작됐어요. 비닐하우스 천장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뚜벅뚜벅 진주의 온몸이 공포로 휩싸였어요. 진주는 더욱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을 잡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닐까 진주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진통의 고통에 진주는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갔죠. 아, 안 돼. 그때였어요. 두 사람이 진주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노부부였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오? 아기 엄마. 할머니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장대같이 굵은 빗소리에 비닐하우스를 확인하러 왔던 노부부가 진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세상에, 애가 당장 나올 것 같소. 영감 119에 신고하시오. 안 돼. 안 돼요. 제발. 아무데도 전화하면 안 돼요. 흐흑. 아이 엄마의 절규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당장이라도 태어날 것 같은 진주의 아이를 받아주었습니다. 노부부는 1년 전에 금지옥 옆 키워온 외동딸을 잃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딸이 임신 8달에 교통사고로 딸과 사위 뱃속 손주를 한날 잃었죠. 그 후로 둘은 삶의 목적을 잃고 아무도 없는 바닷가 근처 산마을로 내려와 살았어요. 그런 할머니가 아기를 받아들면서 우셨어요. 살았어. 이 아기는 살았어. 흐흑. 진주의 온몸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눈가가 파르르 떨리며 정신을 잃을 것 같았죠. 그때였어요. 응의 빗소리를 압도하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에 진주가 겨우 정신을 붙잡았어요. 이야기를 마친 진주가 민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둘 사이에 서늘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 한 통 안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알잖아요. 그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전화 한 통, 병원 기록 하나만 남겨도 귀신같이 찾아냈을 거예요. 내가 흔적을 남기는 순간 우리 셋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것이죠. 단 한 통의 전화면 끝날 거리였지만 그 거리 사이에 조영환이라는 거대한 악마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조 총장의 배신과 두 얼굴에 민주는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링거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노부부는 지금 어디 계셔? 내가 당장. 민준이 물었습니다. 진주가 얼굴을 가루로 저었어요. 입술이 굳었다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할머니는 한 달 뒤에요. 그리고는 말을 잠깐 멈췄어요. 장례식에 몰래 갔었어요. 하늘이를 업고요. 들키면 안 되니까 멀찍이서 봤어요. 영정 앞에서 절만 2번 겨우 하고 왔어요. 그 두 분들 덕분에 나와 하늘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흐흑 진주의 목소리가 슬픔에 뒤덮여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민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년 동안 텅 비어 있던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형형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서늘하고 단단하며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줬지. 법은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고. 그 가르침 그대로 내가 똑똑히 되돌려줄 거야. 민준이 다가가 잠든 하늘이의 이마를 살며시 짚었습니다. 따뜻하고 말캉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죠. 반드시 지켜줄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아빠가 뭔지 보여줄게. 민준이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그림자가 복도 불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아직 몰랐습니다. 조영환이라는 남자의 집요함이 이미 자신의 발밑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복수의 서막이 조 총장의 거대한 야망을 건드리는 첫 번째 도화선이 될 것임을 말이죠. 민준이 병실 문을 나서자마자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구석, 형광등 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깜빡이는 곳이었죠. 민준이 그 차가운 벽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미동도 없이 서 있던 그가 돌연 주먹을 치켜들고 벽을 내리쳤어요. 퍽! 둔탁한 파열음이 지하 복도를 울렸습니다. 주먹마디에서 뜨거운 액체가 배어 나왔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죠. 또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마가 벽에 닿을 때까지 몸을 숙인 그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벽면의 냉기가 오히려 민준의 정신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속으로 그 이름을 씹어뱉었습니다. 평생 그 호칭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민준이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입 밖으로 냈던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45년 전 서울 외곽 낡은 고아원 앞에 새벽이었어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은 대문 앞에 갓난아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담요 한 장 없이 버려진 아이는 울 기력조차 없는 듯 가늘게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이름조차 없던 아이에게 고아원 원장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차민준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에게는 그 거창한 이름 석자가 세상의 전부였던 것이죠. 민주는 18살에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크고 무서운 정글이었어요. 낮에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기며 손바닥에 딱딱한 굳은 살을 박았습니다. 밤에는 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독서실에 앉아 법학 서적을 펼쳤죠. 가진 것 없는 그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쥘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해 장학생으로 법대에 입학했지만 가난은 집요하게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며칠을 굶주림으로 버티다 결국 법대 복도 한복판에 쓰러지고 말았죠. 민주는 배고픔보다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발소리가 수군대다 흩어지는 것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아무도 멈추지 않는 차가운 복도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민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젊고 유능한 검사 조영환이었죠. 학생, 괜찮아? 그 목소리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민준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영환은 민준을 응급실로 데려갔고 따뜻한 밥을 사주며 그의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고아원 출신, 혼자 공사장을 뛰어다니며 일하고 공부하며 장학생으로 들어온 이 아이, 그 검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재능이 있어, 민준아. 그 재능을 절대로 썩히지 마라. 그날부터 조영환은 민준의 학비와 생활비를 남몰래 대주었습니다. 민준이 거절하려 할 때마다 그는 허허 웃으며 말했죠. 대신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어라. 그거면 충분해. 그 말 한마디에 민준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신처럼 존경하게 되었죠. 민준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던 날 조영환은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이제 내 아들이야. 날 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길거리 한복판이었지만 민준은 상관없었습니다.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응어리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죠. 아버지. 그 세 글자가 목구멍을 타고 나오는 순간 고아원 앞에 설이 낀 새벽도 먼지 자욱한 공사장도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그날 밤 방 안에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진주와의 결혼식 날 주례를 서던 조영환의 인자한 얼굴을 민준은 잊지 못합니다. 진주를 보며 내 자식처럼 아끼겠다고 하던 그 따뜻한 음성. 하객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민준은 드디어 자신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다고 확신했죠. 7년 전 아내와 아이를 잃고 세상을 등지려 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킨 건 조영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 있다. 괜찮다. 그의 품에서 오열하며 민준은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진주를 절벽 끝으로 밀어냈던 것이죠. 그 눈물은 거짓이었고 그 위로는 악마의 연출이었습니다. 민주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형광등의 웅웅거리는 소리도 복도의 발소리도 소거된 채 오로지 배신감만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매년 아내의 기일마다 묘소 앞에서 국화를 들고 눈물을 훔치던 그 가식적인 옆모습이 떠올라 민준의 위장이 뒤틀렸습니다.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제자의 아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그 제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척하는 그 순간들이 말입니다. 민준이 복도 끝 세면대로 달려가 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위액만 역류했죠. 차가운 물을 틀어 얼굴에 끼얹으며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핏발선 눈동자, 피가 굳어가는 주먹마디. 거울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차민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줬지. 법은 무기이고 증거는 칼이라고. 민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꺼져 있던 복수의 불꽃이 차갑고 단단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당신이 갈아준 그 법의 칼로 당신의 목을 베어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몸을 돌려 재킷 소매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피 맺힌 주먹에 손수건을 감았죠.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두 번의 신호 끝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어요.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를 대할 때처럼 아주 능숙하고 정중한 가면이었죠. 아버지, 저예요.
오늘 청문회 준비로 고생 많으셨죠? 제가 내일 잠시 들러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이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지켜야 할 진주와 하늘이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MJ 로펌 1층 로비의 유리 회전문에 날카로운 마찰음이 일었습니다. 검은 구두 한 켤레가 대리석 바닥을 일정한 박자로 짓밟으며 들어섰죠. 또각, 또각.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차민준이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검은 양복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칼까지 완벽한 모습이었죠. 오른손에 든 서류 가방 역시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달라진 건 딱 하나, 왼손 손수건 속에 지시겨진 주먹마디뿐이었어요. 비서가 가져온 커피를 받아든 민준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비서의 물음에 그는 잔을 입가로 가져가며 짧게 긍정했죠. 응. 그러고는 곧장 소장 더미를 펼쳐 빨간 펜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의 처절한 울부짖음은 이 공간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로비에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조영환 전 총장님 방문하셨습니다. 민준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내뱉었죠. 모셔와.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조영환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보이는구나, 민준아. 어제 기일이었지? 괜찮았니? 민준의 두 눈이 조영환의 주름진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입꼬리가 서서히 말려 올라갔죠. 어젯밤 복도 거울 앞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주례를 서던 얼굴, 등을 두드리던 손, 그리고 하수인을 시켜 아내의 차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그 악마의 얼굴 말이에요. 심장이 갈비뼈 안쪽을 둔탁하게 쳤습니다. 쿵, 쿵. 민주는 그 고동 소리가 가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숨을 깊게 골랐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제는 유독 아버지가 보고 싶더군요. 기일이라 마음이 더 허했나 봅니다. 조영환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진주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손이었죠. 민준의 턱 근육이 0.1초간 팽팽하게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누구라도 봤다면 그저 웃음을 참는 기특한 아들의 표정으로 보였을 겁니다. 청문회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야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우리 아들 민준이가 옆에 있어줘야 내가 든든하지. 조영환의 목소리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죠. 민준이 소파 팔걸이를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폈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제가 끝까지 보좌해 드려야죠. 이제 정식으로 장관이 되시는 건데. 조영환의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가식적인 웃음을 바라보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는 다른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하 병실의 하얀 시트 위 뼈만 남은 손으로 링거줄을 붙들고 있던 아내의 모습 말이죠. 홀쭉한 볼로 잠들어 있던 하늘이와 구멍난 무릎을 덧대 기워 입었던 그 낡은 바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초라한 옷가지들이 조영환이 누리는 이 화려한 공기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진실을 외치고 있었어요. 조영환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준이 로비까지 배웅에 나섰습니다. 유리 회전문 너머로 숙적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 빈 얼굴이 아까 웃던 가면보다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귀에 가져다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쥔 채 일부러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죠. 저 멀리 복도 끝 조영환의 비서가 민준이 건네준 서류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비서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야.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 죽은 진주가 자꾸 나타나서. 텅 빈 복도에 뱉는 목소리치고는 지나치게 선명했습니다. 비서의 걸음이 눈에 띄게 늦춰졌죠. 멈추지는 않았으나 귀는 이미 민준의 입술 쪽으로 바짝 쏠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엔 아내 목소리 같은 전화를 받았어. 기일이라 착각한 건지. 그래서 혹시 몰라 경호원들을 그 주소로 보내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 민준이 메모지를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신경질적으로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게 집무실로 돌아갔죠.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주위를 살피던 조영환의 비서가 쓰레기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챙겨가는 모습을 민준은 문틈 사이로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창가에 섰어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50층 아래로 개미만 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아래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이제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영환의 저택 서재였습니다. 비서에게 보고를 받은 조영환의 눈빛이 번뜩였죠. 차 대표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고? 주소가 적힌 메모를 버려? 그의 손가락이 책상 모서리를 느릿하게 두드렸습니다. 톡, 톡, 톡. 당장 확인해. 조영환이 전화기를 들어 용역 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주소, 오늘 밤 샅샅이 뒤져. 하지만 함정일 수 있으니 일단 며칠은 지켜만 봐. 만약 계집을 발견하면. 알지? 기록 안 남는 폐쇄 정신병동 지하에 평생 쳐넣어버려. 살기 어린 명령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잠깐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조영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놈 뒤도 밟아 조영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가장 가까운 놈이 가장 위험한 법이니까. 이상한 낌새 있으면 바로 보고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동시에 민준의 비밀 사무실 모니터에는 주소 하나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조영환의 비서에게 흘렸던 바로 그 함정이었습니다. 거실 천장과 현관 문틀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들이 이미 작동을 시작하고 있었죠. 그곳은 서울 외곽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민준이 준비해둔 장소였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낡은 가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어요. 거실 천장 구석, 현관 문틀 안쪽, 베란다 창틀 아래. 세 군데의 초소형 카메라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닿아도 반짝이지 않는 검은 렌즈였습니다. 녹화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어요.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닫으며 낮게 음조렸습니다. 물었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민준의 눈앞에는 오직 피 맺힌 심판의 날만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아쇠를 당기는 일만 남았을 뿐이었죠. 이틀이 흘렀습니다. 낮의 민준과 밤의 민준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낮에는 MJ 로펌 대표 집무실에서 조영환의 청문회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법리를 찾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었죠.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그 모습에 아무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11시가 넘으면 그는 경호원도 없이 홀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가장 눈에 띄지 않는 회색 낡은 중형차를 골랐습니다. 화려한 검은 세단은 잠시 잊어두기로 했어요. 그 차를 몰고 서울 외곽 진주와 하늘이가 있는 요양원 지하병동으로 달렸습니다. 병실에 들어설 때마다 진주의 얼굴에는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링거액이 비워지고 다시 채워질 때마다 민주는 그 곁에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를 때도 많았어요. 그 옆에서 하늘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민준이 가져다 준 크레파스를 쥐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도화지를 채워나갔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아빠, 엄마, 하늘이. 민주는 그 그림을 보다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이제야 만난 아빠를 거부감 없이 바로 받아들였죠. 마치 이제야 어리광이라도 부릴 수 있다는 듯이 편안해진 얼굴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림 속 아빠는 슈퍼맨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이 아이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이었어요. 진주가 민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며칠 전보다는 힘이 생긴 손이었습니다. 조심해요, 민준 씨. 진주가 민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힘이 들어간 손이었죠. 그 사람 분명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민준이 진주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알아. 걱정 마, 진주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하지만 그 대답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민주는 며칠 뒤 일어날 일을 상상하지 못했죠. 또 다음 날 민주는 진주의 요양원을 가기 위해 주차장을 나섰어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도로를 운전하기 시작했죠. 밤 12시가 넘은 도로였습니다. 차들이 뜸했어요. 다음 날 밤도 민주는 요양원을 향해 주차장을 나섰어요. 밤 12시가 넘은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백미러에 불빛 하나가 들어왔죠.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두 칸 뒤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 오른쪽으로 차선을 바꿨습니다. 뒷차도 따라왔죠. 왼쪽으로 급하게 꺾었습니다. 뒷차 역시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죠. 민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이 시간에 본능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민준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검은 차도 거리를 유지하며 가속했죠. 다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뒷차도 약속이라도 한 듯 속력을 늦췄습니다. 그날 민주는 요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본능이 외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안 된다고 말이죠.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민주는 동선을 바꿔 다른 루트로 나섰어요. 하지만 한참을 달리던 순간 백미러에 다시 그 불빛이 박혔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그 검은 승용차였죠.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번이었어요. 다른 날, 다른 시간, 다른 출구를 이용했음에도 뒤에는 항상 그 차가 있었습니다. 미행이다. 그 두 글자가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시야가 한번 하얗게 번쩍였어요. 심장이 2배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핸들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0.1초 사이 진주와 하늘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대로 요양원까지 차를 몰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영환이 보낸 사냥개들에게 아내의 은신처를 통째로 넘겨줄 뻔한 것이었죠. 민주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요양원과는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지친 사람처럼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척
큰 길로 올라섰습니다. 3km쯤 더 달렸을 때 편의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준이 차를 세우고 내렸죠. 아무렇지 않게 걸어 들어가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출구 쪽 유리창 앞에 서서 캔을 따고 한 모금 들이켰어요. 괜히 슬픈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눈에 유리창에 비친 어두운 도로 건너편 검은 승용차가 보였습니다. 불을 끄고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었지만 운전석의 실루엣은 분명히 민준을 주시하고 있었죠. 민준이 캔커피를 든 채 천천히 유리창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밖을 노골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에 찌든 얼굴로 편의점 안쪽 벽을 향해 섰을 뿐입니다. 하지만 캔커피를 쥔 오른손은 주체할 수 없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캔 표면이 미세하게 진동했죠. 민준이 왼손을 올려 캔을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습니다. 그제야 떨림이 멈췄어요. 얼마 뒤 검은 차 안에서 핸드폰 불빛이 잠깐 반짝였습니다. 민준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죠. 차는 곧 시동을 걸더니 골목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민준이 차에 올라 핸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앞 유리 너머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만약 아까 그 골목에서 핸들을 꺾지 않았다면 지하 병실 앞에서 무너져 있는 자신을 저 사냥개들이 목격했다면 민주는 그 생각에 끝까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번만 들키면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그 후 집에 돌아와 민주는 요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로펌 사무실에 틀어박혀 밤새 가짜 루트를 설계했죠. 어느 방향에서 미행이 붙어도 진주가 있는 곳을 들키지 않을 치밀한 미로였습니다. 새벽 5시 민준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타인 명의의 선불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누르자 신호가 가고 이내 진주가 전화를 받았죠. 진주야, 오늘도 못 가.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제는 알려야 했죠. 미행이 붙었어. 수화기 저편에서 진주의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았어요. 몸 조심해요, 민준 씨. 그 사람은 악마예요. 민준이 진주를 안심시키려는 듯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전화를 끊자 창밖으로 동이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다시 잿빛으로 천천히 물들어갔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이는 아빠, 엄마가 손잡은 그림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한 달을 못 가도 상관없었어요. 민준의 눈빛이 새벽빛 속에서 서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준비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은 외벽 페인트가 허물처럼 벗겨져 있었죠. 1층 우편함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광고지들만 비에 젖어 눅눅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건물 지하 101호. 철제 현관문 앞에는 낡은 신발장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안으로 들어서면 낡은 소파와 녹슨 냄비만이 정막을 지키고 있었죠. 사람이 살다 급히 떠난 흔적이 역력한 민준이 며칠 전부터 공들여 비워둔 밀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버려진 집이었지만 그곳은 민준이 설계한 거대한 덫이었어요. 거실 천장 왼쪽 구석, 벽지색과 똑같은 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콩알만한 크기의 초소형 4K 카메라였죠. 어둠 속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았고 불을 켜도 그저 작은 얼룩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현관 문틀 안쪽과 베란다, 창틀 아래에도 같은 렌즈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죠. 세대의 카메라가 비추는 모든 화면은
민준의 비밀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조영환의 저택 서재였어서 조영환이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용역 대장이었죠.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집 계속 지켜봤나? 조영환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책상 모서리를 불규칙하게 두드렸죠. 톡, 톡, 톡. 지금이야. 오늘 밤 들어가. 조영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 여자가 있으면 당장 잡아와. 잠시 말을 멈춘 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게 깔렸습니다. 기록 안 남는 폐쇄 정신병동 알지? 거기 지하에 평생 묶어둬. 집안을 샅샅이 뒤져. 분명 증거가 있을 거야. 전화를 끊으려다 조영환이 덧붙였죠. 내 앞길 막는 것들은 싹 다 쓸어버려. 내일 모레가 청문회야. 알겠나? 새벽 2시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전조등을 껐어요. 차에서 내린 세 남자는 검은 복면을 쓴 채 발소리를 죽이며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장갑을 끼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연장들이 덜렁거리고 있었죠. 현관문 앞에 선 용역 대장이 턱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잠금 장치에 기구를 꽂아 넣었죠. 딸깍. 잠금이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칼날처럼 갈랐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죠. 찢어진 소파와 더러운 매트리스, 낡은 서랍장이 전부였습니다. 안방도 부엌도 정적뿐이었어요. 용역 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영환이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낙채듯 받았죠. 조 총장님 빈집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조영환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제대로 찾아. 분명 어딘가 쥐새끼처럼 숨어 있을 거야. 집을 샅샅이 뒤져 소파고 침대고 다 찢어버려 그 안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조영환의 악에 받친 목소리가 지하 101호의 텅 빈 벽을 타고 울려 퍼졌죠. 어떻게든 찾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어.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앞길이 막혀야 해. 다 없애버려. 천장 구석의 검은 점이 그 추악한 육성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렌즈 안으로 조영환의 지시가 빨려 들어갔죠. 현관과 베란다의 카메라도 용역들의 얼굴과 침입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비밀 서버는 이 모든 광경을 1초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용역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랍을 엎고 침대를 찢고 옷장을 박살냈죠. 1시간 뒤 허탕을 친 그들이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비. 정막만이 남은 지하방에 카메라의 빨간 점만이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로펌 건물 뒤편 지도에도 없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민준이 홀로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3개로 나뉘어 있었어요. 거실, 현관, 베란다. 민준이 화면 속 복면 쓴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에서 터져 나오던 조영환의 목소리를 들었죠. 정신병원에 쳐넣어. 다 없애버려. 민준의 손가락이 자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파일 저장 완료. 민준이 노트북에서 USB를 뽑아 손안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보다 짧은 아주 작은 무게였죠. 하지만 이 작은 쇳덩어리 안에 조영환의 25년 가공된 명예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법 침입을 지시하는 육성, 살아있는 사람을 생매장하려는 살기, 야망을 위해 제자의 아내를 지워버리려는 잔혹함이 모두 이 안에 들어와 버린 것이었죠. 25년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라 불렀던 세월이었어요. 사법시험 합격날
길거리에서 민준의 손을 잡고 가족이 되어주겠다던 그 남자의 약속이었습니다. 진주의 장례식에서 등을 두드려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었죠. 그 모든 믿음의 잔해들이 지금 주머니 속 USB 하나로 압축되었습니다. 법은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민준이 낮게 음조렸습니다. 조영환이 직접 가르쳐준 그 명제대로였습니다. 이제 청문회까지는 단 이틀. 7년의 지옥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설계가 민준의 손끝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찼습니다. 민준이 걷기 시작했어요. 발소리가 골목 바닥에 울렸습니다. 주머니 속 USB를 꼭 쥔 민준이 어둠을 뚫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그의 심장은 복수의 열기로 어느 때보다 뜨겁게 맥질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물처럼 흘러나왔죠. 조영환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모두 무난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조영환의 얼굴이 대대적으로 송출되었습니다. 단정한 정장과 반듯한 자세, 카메라를 향해 적당히 고개를 숙이는 그 겸손한 모습, 청렴한 법조인의 표상, 그것이 세상이 믿고 있는 조영환의 가면이었죠. 서울 강남 조영환의 저택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어져 있었죠.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발밑에 깔린 광경을 보며 조영환이 홀로 미소 지었습니다. 손에 든 와인 잔 안에서 짙은 루비색 액체가 불빛을 받아 일렁였죠. 드디어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나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그 다음 왕자까지. 조영환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야경을 내려다보았어요. 세상의 모든 불빛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반짝이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 자리를 원했을까요? 그 큰 야망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를 잡은 건 검사 시절부터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적용하고 법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라면 조영환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딸 같던 진주가 비리 장부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산 사람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준의 앞에서 아내의 영정을 보며 거짓 눈물을 훔칠 때조차 그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에 도취해 있었을 뿐이었죠. 그저 손 하나 까딱하면 됐어요. 살아있는 사람 하나를 손쉽게 바다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뒤 7년 동안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준의 장례식장에서 진주 영정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을 때조차 그랬습니다. 그게 조영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조영환이 전화기를 들어 민준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들, 내일 청문회 올 거지? 네가 옆에 있어야 아버지가 힘이 나지. 흐뭇한 목소리였어요.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대답이 들려왔죠. 물론이죠, 아버지. 영광입니다. 정식으로 장관이 되시는 날인데 제가 꼭 가야죠. 조영환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그래,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잔을 다시 들었어요. 야경이 창 너머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로펌 뒷골목의 비밀 사무실 민준이 전화를 내려놓았죠.
입가에 걸려있던 가짜 미소는 순식간에 휘발되어 사라졌습니다. 텅 빈 얼굴이었어요. 그 무색무취한 표정이 오히려 더 서늘한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죠. 책상 서랍을 열자 USB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7년 전 진주가 목숨 걸고 지켜낸 비리 장부 원본이었고, 다른 하나는 사흘 전 가짜 은신처에서 포착된 조영환의 추악한 육성이 담긴 것이었죠. 내 앞길 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 USB 속 조영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이 작은 쇳덩어리 2개를 손바닥 위에 올렸어요. 조영환의 모든 세월이 응축된 무게였습니다. 드디어 내일이야, 조 총장. 민준의 입술 사이로 서늘한 예고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은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요양원 지하 병실로 향하는 밤이었죠. 함정이 성공한 뒤 조영환의 감시망은 가짜 은신처 근처로 쏠려 있었습니다. 장관 취임이라는 환상에 눈이 먼 악마가 방심한 틈을 탄 것이었죠. 이제 내일이면 자신의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테니까요. 병실 문을 열자 진주가 벽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기척에 고개를 돌린 진주의 눈동자에 맑은 물기가 어렸죠. 민준이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진주의 손을 쥐었습니다. 며칠 만에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내일이야. 내일이면 다 끝나. 진주의 눈빛이 걱정으로 흔들렸어요. 마지막까지 조심해요. 그 사람은 막다른 곳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알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게. 옆 침대에서는 하늘이가 고단한 숨을 몰아쉬며 잠들어 있었죠. 머리맡에는 새 식구가 손을 맞잡은 크레파스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이의 이불을 고쳐 덮어주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하늘이의 볼은 따뜻했죠. 이 보드라운 볼이 폭우 속을 맨발로 달리며 피를 흘렸고 곰팡이 핀 지하방에서 7년을 버텨냈습니다. 이 손이 가방 하나를 두 손으로 꼭 안고 엄마를 살려달라고 울었어요. 민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의 이불을 살짝 고쳐 덮어줬어요. 손끝이 하늘이의 볼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볼이 더욱 통통하게 살이 오를 날이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날이 머지 않았죠. 걱정 마. 민준이 진주에게 말했어요. 반드시 지켜줄게. 민준의 가슴 속에 용암 같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을 위한 뜨거운 맹세였죠. 병실을 나선 민준이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두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의 고통을 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요? 완벽한 준비와 증거를 손에 쥐고도 모든 것이 갖춰진 지금이 생애의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바짝 돋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차 천장을 바라본 뒤 결심한 듯 엑셀을 밟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죠. 모든 것을 끝낼 그 마지막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회 본관 앞. 국회 본관 앞은 이른 아침부터 거대한 전장 같았습니다. 오전 9시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잔인하도록 맑았죠. 마치 오늘 벌어질 참극을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려는 듯한 날씨였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삼각대가 성벽처럼 늘어섰고 중계차의 안테나들이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뻗어 있었어요. 전국의 TV 화면마다 국회 본관이라는 자막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 안은 질식할 듯한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단상 가운데 의자에 조영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감색 양복과 반듯하게 빗어넘긴 백발은 청렴한 법조인의 표상 그 자체였어요. 그는 수십 년간 카메라 앞에 서온 노련한 포식자답게 아주 적당한 속도로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렴하고 경륜 있는 법조인. 그게 오늘 조영환이 세상에 보여주려는 얼굴이었어요. 선서가 시작되자 조영환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에는 힘이 실려 있었죠. 정면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지금 이 순간 전국의 TV 앞에서 이 눈을 바라보고 있을 수백만 명. 그들을 향한 눈을 청렴하다는 듯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법무부 장관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조영환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영환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법은 힘 있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법은 가장 작고 약한 사람 편에 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잠시 끊었습니다. 효과를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검사 시절부터 검찰총장 시절까지 그리고 앞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저는 그 믿음 하나로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방청석에서 박수가 다시 터졌어요. 더 거세졌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의원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은 가장 작고 약한 사람 편에 서야 합니다. 효과를 계산한 듯한 짧은 침묵 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7년 전 만삭의 여자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숭고한 목소리였습니다. 조영환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쾅! 그때 청문회장의 육중한 연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민준이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걸음은 바닥을 찍을 때마다 못을 박는 듯 단호했습니다. 조영환과 눈이 마주친 찰나 조 총장은 내 아들이 왔구나 하는 흐뭇한 눈빛을 보냈지만 민준의 시선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참고인 자리에 앉은 민준에게 야당 의원이 물었습니다. 차민준 변호사, 조영환 내정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모셔온 분입니다. 그렇게 가까운 분에 대해 객관적 증언이 가능합니까? 민준이 마이크 앞에 앉아 1초, 2초, 3초간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정적이 청문회장을 압도했죠. 그리고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조영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오늘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영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민준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청문회장 끝까지 파동처럼 울려 퍼졌죠. 이것은 7년 전 조영환 내정자의 비리 장부 원본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민준이 멈추지 않고 두 번째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 녹화된 영상입니다. 스크린에 재생해 주십시오.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어둠 속에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복면 쓴 용역들이 현관문을 따고 침입하는 장면, 그리고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지는 조영안의 가공할 육성. 어떻게든 찾아서 정신병원에 쳐넣어. 내 앞길 막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 조금 전 선서를 하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법은 약자 편이라던 그 거룩한 성대가 내뱉은 저주의 말들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조영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핏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경련하는 근육들만 남았죠. 방청석 맨 앞줄 여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위원석에서 의원 2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동시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영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앉아있던 자세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의 손끝은 달랐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새하얘지고 있었죠.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스크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의 모든 근육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핏기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귀 끝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광대뼈로, 광대뼈에서 입술로, 그의 입술 사이로 소리가 반쯤 나왔습니다. 아, 아니야. 조명안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아내는 7년 전에 죽었어. 찢어질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분했던 목소리는 날 선 유리가 금 가는 소리처럼 일그러졌어요. 조영안의 2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5개 손가락 전부. 카메라들이 그 얼굴을 잡고 있었어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인 채 말했어요. 7년 전 이분은 자신의 비리를 알게 된 제 아내를 해안도로 절벽에서 밀어 죽이려 했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그 절벽에서 혼자 뛰어내려 죽기 살기로 달려 겨우 살았다 남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7년을 유령처럼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조영안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거짓말을 해. 내 아내는 7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그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까 선서 때 울리던 그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이 선 유리가 금 가는 소리 같았어요. 민준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진 알고 있냐? 손가락이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감히 야당에 붙어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워줬는데 이 배은망덕한 자식. 침이 튀었어요. 근데 어떻게 네가... 민준이 조영안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5년간의 믿음과 존경이 사라지고 배신과 증오만이 남아 있었죠. 그 눈빛 하나가 말보다 무거웠어요.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때였어요. 청문회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끽 경첩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방청석 맨 뒷줄 사람이 목을 뺐습니다. 앞줄 사람도 모두 뒤를 돌아봤어요. 의원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자들이 전부 그곳을 향해 카메라를 들었어요.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마른 여자였어요. 여자의 뼈가 드러난 손이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얼굴은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 누구보다 단단했죠. 7년을 지옥에서 버텨온 눈이었습니다. 그 옆에서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쥐고 있었어요. 7살이었습니다. 키는 겨우 휠체어 손잡이 높이였어요. 차 안을. 엄마를 살리려고 폭우 속을 맨발로 걸어온 아이. 그 아이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조영환의 두 손이 테이블 모서리에서 떨어졌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 천을 꽉 움켜쥐었어요. 몸이 휘청였죠. 몸을 세우려고 했지만 몸의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7년이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야 했어요. 그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근처도 다시 샅샅이 뒤졌었죠. 하지만 바다에 빠진 그 여자 시신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었죠.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조영환의 손이 테이블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7년 만입니다. 조 총장님. 마이크 없이도 진주의 목소리는 청문회장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절벽 아래로 밀어버린 제가 살아 돌아오니 당황스러우신가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7년을 지하 곰팡이 방에서 버텼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자리에 전국에 생방송이 나가는 이 청문회장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이가 있었어요. 자신이 죽이려 했던 여자의 아이, 제자의 아이, 그 아이도 살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법정에서 사람을 꺾어온 조영환이 눈앞의 여자와 아이를 보고 구두 끝이 바닥을 긁으며 휘청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문회장 문이 벌컥 열렸어요. 그 순간 수사관들이 청문회장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조영환 전 총장님,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말도 안 돼. 난 법무부 장관이야.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고. 드디어 여기까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검찰총장도 했고, 이제 장관이야. 이제 다 됐다고. 침이 튀었습니다. 나, 이거 당장 나. 수사관들이 양팔을 잡았어요. 차가운 쇠붙이가 조영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딸깍. 수만 개의 플래시가 터지며 청문회장은 하얗게 불타올랐어요. 민준아, 아버지한테 이럴 순 없어. 굶어 죽어가던 널 내가 살렸잖아.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법대로 처벌받으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끌려가는 조영환의 절규가 문 밖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청문회장은 비현실적인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 진주의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아내의 떨리는 손을 꼭 쥐었죠. 끝났어. 다 끝났어. 하늘이가 아빠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쥐며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이제 우리 지하 곰팡이 방 안 가도 돼? 그 아이의 한마디가 수백만 명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민주는 대답 대신 아이를 부서질 듯 안았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몸이 그의 품 안으로 다 들어왔죠. 어깨가 흔들리고 뜨거운 것이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 가. 이제 절대 안 가. 아빠가 다 지켜줄게. 진주가 손을 뻗었어요. 두 사람 위에 얹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어요. 7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가 터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있는 세 사람, 남편과 아내와 아이. 7년 만에 온전한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TV 화면 속 법원 앞은 취재진의 열기로 뜨거웠죠.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조영환 전 내정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미수 교사, 불법 감금 지시 등 17개 혐의 모두 유죄입니다. 교도소 독방은 창문 하나 허락되지 않는 좁은 관 같았어요. 형광등만이 기분 나쁘게 윙윙대며 하얀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조영환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멘트 벽을 손톱으로 긁었습니다. 드륵 드륵.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3개월 전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며 축배를 들던 그 오만한 손이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장관이 다 됐는데. 그의 입술이 경련하며 의미 없는 말들을 뱉어냈죠. 무너진 야망의 잔해만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을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과 진주 그리고 하늘이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고요한 납골당, 봄볕이 창살을 타고 들어와 바닥을 따스하게 적시고 있었죠. 민준이 든 흰 국화 2다발 위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하늘이가 엄마와 아빠의 손을 양쪽에서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진주가 납골함 앞에 무릎을 꺾었습니다. 국화를 내려놓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죠. 할머니,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대리석 바닥 위로 눈물방울이 동그랗게 번졌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는 눈물이었죠. 7년의 지옥을 버티게 해준 생명의 은인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결국 제가 이겼어요. 진주의 처절한 고백에 민주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회한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내 하늘을 향해 시선을 옮겼죠. 하늘이가 납골함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작은 손에는 잔디밭에서 꺾어온 노란 민들레 한 줌이 들려 있었어요. 할머니, 하늘이에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적막한 납골당 안에 공명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두 분이 하늘이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름이 하늘이래요. 감사합니다. 7살 아이의 반듯한 절이 이어졌고 납골당 안에는 민들레 향기와 함께 짧은 침묵이 머물렀습니다. 민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늘이가 납골함 앞에 민들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허리를 반으로 꺾었습니다. 배운 것처럼 반듯한 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납골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봄볕이 민들레 위로 떨어졌어요. 노란 꽃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랐어요. 새 집은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아담한 단독주택이었어요.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죠. 주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탁탁. 계란을 깨는 소리였습니다. 흰자와 노른자가 같이 나왔어요. 프라이팬이 너무 뜨거워서 가장자리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민준이 불을 줄였어요. 주걱으로 뒤집었습니다. 계란 프라이가 반쯤 깨진 모양이었어요. 식탁 위에는 짠지 싱거운지 모를 된장찌개와 모양 빠진 계란 프라이가 올랐습니다. 7년 전 민준이 누렸던 화려한 만찬보다도 진주가 지하방에서 들이켰던 쓴물보다도 훨씬 풍성한 식탁이었죠. 하늘이가 국물을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야. 그 한마디에 민준과 진주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물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봄볕 내리쬐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민들레 씨앗이 눈송이처럼 낮게 날아다녔죠. 하늘이가 맨발로 잔디 위를 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 피 흘리며 아스팔트를 달렸던 그 발이었어요. 지금은 그저 보드라운 풀의 감촉이 좋다며 깔깔거리는 아이의 발이 되었습니다. 하늘이가 민들레 앞에 멈춰서더니 꽃줄기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삐뚤삐뚤하게 이어진 그것은 작고 소박한 꽃목걸이가 되었죠. 하늘이가 달려와 민준의 목에 그것을 걸어주었습니다. 아빠 줄 거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으니까.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치자 참았던 눈물이 결국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는 걸 민주는 45살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 이제 우리 안 헤어지는 거지? 아이의 물음에 민준이 대답 대신 하늘이를 부서질 듯 안았습니다. 응, 절대 안 헤어져. 아빠가 목숨 걸고 약속해. 진주가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 가운데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죠.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날았습니다. 햇볕 속으로, 바람 속으로, 아주 멀리. 세 사람의 머리 위를 지나쳐 하늘로 올라갔어요. 7년간의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그들의 머리 위로는 눈부신 햇살만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지옥을 견뎌낸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마당에 앉았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아이. 피와 눈물로 다시 찾아낸 가족이었어요. 7년을 유령처럼 숨어 살았지만 끝내 살아남았고 7년을 허수아비처럼 버텼지만 끝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마당에서 아무것도 아닌 봄볕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들레 씨앗이 또 한 줌 날아올랐습니다. 하늘이가 손을 뻗어 잡으려 했어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세 사람 다 웃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연의 주인공 민준과 진주 그리고 하늘이에게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무너질까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까요? 7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지하 곰팡이 방에서 아이 하나를 지키며 버텨낸 진주가 말해줍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긴 것이라고요. 7년 동안 텅 빈 눈으로 우울증 약을 삼키며 기계처럼 살던 민준이 말해줍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요. 한 번의 용기가 7년을 바꿀 수 있다고요. 그리고 폭우 속 맨발로 달려온 7살 하늘이가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진주처럼 7년을 버텨낼 수 있으셨을까요? 민준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을 향해 법의 칼을 들 수 있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늘이처럼 두렵지만 그래도 한 발짝 내디딜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당신의 일상에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